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1월이었는데 첫눈이 오기 직전 하늘이 회색으로 잔뜩 흐린 날이었어요. 폐암이었는데 진단받고 딱 3개월 만이었어요. 그것도 진단이 늦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혼자 버텼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 박태수라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말이 없었어요. 표현을 안 했어요. 자식들이 잘 됐을 때도 잘했다는 말 한 번 안 했고 힘들었을 때도 힘내라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그냥 묵묵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식들은 그게 아버지가 관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병원이었어요. 큰아들 박성민이 제일 비싼 빈소를 잡았어요. 1번 빈소였는데 하루 대여료만 봐도 숫자가 남달랐어요. 성민이 그걸 고른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업계 아는 사람들이 다 오는 자리니까 빈소가 후줄근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장례인데 사실은 자기 체면 관리였어요. 성민은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나이 55세 임원까지 올라갔으니 능력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성민은 집안에서 자기가 제일 위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돌아가신 지금도 그랬어요. 상주 완장을 차고 빈소 앞에 섰어요.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눈은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누가 왔는지, 부의금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조문객 중에 중요한 사람이 있는지. 옆에는 둘째 딸 박수진이 서 있었어요. 나이 52였는데 남편이 사업을 2번 말아먹어서 빚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수진이 유달리 아버지한테 잘했어요. 자주 찾아가고 밥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렸는데 물론 계산이 있었어요. 잘해야 더 받는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셋째 아들 박성호는 뒤에서 서성거렸어요. 나이 48이었는데 변변찮은 직장을 몇 년 전에 그만두고 형한테 기대서 살았어요. 형이 뭐라 하면 네, 형이 결정하면 좋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편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3사람이 아버지 자식들이었어요. 장례 첫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줄을 섰다가 빠져나가고 음식을 먹고 인사하고 나가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저녁이 되면서 조문객이 거의 빠져나간 시각이었어요. 성민이 빈소 안쪽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수지는 음식 자리에서 친척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고 성호는 구석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빈소 제일 구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자리에 낯선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50살쯤 됐는데 차림이 수수했어요. 화장기도 없고 비싼 옷도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주머니 같은 여자였어요. 근데 울고 있었어요.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다가 또 흘러내리면 또 닦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수진이 그 여자를 발견한 게 먼저였어요. 수진이 성민한테 눈짓을 했고 성민이 보면서 미간을 찌푸렸어요. 성민이 그 여자한테 다가갔어요. 최대한 정중하게 근데 냉랭하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꽤 오래 온 것 같았어요. 박태수 씨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겁먹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에요? 회사 분이에요? 아니요. 그럼요? 여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영정 사진 쪽을 봤어요. 성민 표정이 굳었어요. 대답을 안 한다는 게 불쾌했어요. 자기가 큰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 상주인데 자기 질문에 대답을 안 한다는 게요. 수진이 옆으로 왔어요. 조문 오셨으면 부의금 내시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가 좀 곤란한데요. 수진 말투는 정중한 척했지만 정중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수진을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성민한테 내밀었어요. 이거 드리러 왔어요. 성민이 받았어요. 부의금 봉투려니 했어요. 열었어요. 부의금이 아니었어요. 서류였어요. 서류 위에 법원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성민이 그 서류를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있잖아요.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아버지 박태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아버지는 경남 진주 출신이었어요. 18배 서울로 올라왔는데 돈이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막노동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25세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상대방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여자였어요. 이름은 최정임이었어요. 둘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행복했고 딸이 태어났어요. 딸 이름을 은희라고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30이 됐을 때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작은 철물점이었는데 권리금이 필요했어요.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빌리러 다녔는데 처갓집에서 거절당했어요. 그것도 그냥 거절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장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자네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냐고. 딸을 잘못 줬다고. 이혼하고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집에 왔어요. 아내 최정임이 있었어요. 둘이 밤새 얘기했어요. 다음 날 아버지가 짐을 쌌어요. 이혼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이혼을 했는지, 왜 딸 은희를 두고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아버지가 이혼을 결심한 건 아내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처갓집이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버티면 아내가 집안이랑 싸워야 했어요. 가난한 남편 편을 들어서 집안이랑 싸우는 아내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거였어요. 딸은 두고요. 아버지는 그 뒤로 혼자 살았어요. 철물점을 차렸다가 망하고 다시 했다가 또 망하고 세 번째에 됐어요. 조금씩 커지면서 건물을 사고 또 샀어요. 40이 됐을 때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지금 세 자녀의 어머니였어요. 성민, 수진, 성호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을 했다는 걸 세 자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머니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집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얘기를 혼자 안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멀리서 지켜봤어요. 은희가 어떻게 자라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결혼은 했는지.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계속 봤어요. 은희가 힘들 때 익명으로 도움을 준 적도 있었는데 은희는 그게 누구한테서 온 건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건 폐암 진단 6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은희 앞에 나타났어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와요. 성민이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수진이 옆에서 서류를 같이 봤어요.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성호가 뒤에서 졸다가 눈치를 채고 일어났어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 문서는 피상 속인 박태수의 유언을 보조하는 문서로서 수령인 채은이에게 전달할 것을 법무법인 김영준 사무소에 위임함. 채은이. 성민이 그 여자를 봤어요. 최은희 씨예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랑 어떤 관계예요? 채은이가 잠깐 성민을 바라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어섰어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뵐게요. 그리고 나갔어요. 형제 셋이 그 뒷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빈소가 조용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평생 그랬듯이 아무 말 없이요. 그날 밤 형제 셋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성민이 말했어요. 저 여자 뭔가 있어. 아버지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변호사 만나봐야 알 것 같아. 수진이 불안해하면서 말했어요. 오빠, 설마 유산이 걸린 건 아니겠지? 아버지가 저런 여자한테 뭘 남겨줬겠어. 성민이 확신하듯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야. 성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오빠, 아버지가 유언장 남긴 거 알고 있었어? 성민이 멈췄어요. 몰랐어. 셋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얇게 조용히 내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이었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김영준 변호사 나이 58이었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써온 변호사였는데 성민이 아버지 법적인 일은 다 이 사람한테 맡겼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낯선 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채은이였어요. 형제 셋이 한쪽에 앉고 채은이가 반대쪽에 혼자 앉았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박태수 선생님의 유언장입니다.
2년 전에 작성하셨고 공증 완료됐습니다. 성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줄은 형식적인 내용이었어요. 피상속인 박태수 주민등록번호 어쩌고 이 유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됐음을 밝히고 그 다음이었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형제들 표정이 읽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기대였다가 그 다음엔 의아함이었다가 그 다음엔 굳어버렸어요. 건물 2채 중 1채 수령인 채은이. 경기도 소재 토지 1채 수령인 채은이. 주식 전부 수령인 채은이. 현금 자산 70% 수령인 채은이. 자녀 현금 30%, 자녀 박성민, 박수진, 박성호 균등 분배. 변호사가 읽기를 멈췄어요. 사무실이 조용했어요.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으면서 떨렸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변호사가 다시 읽었어요. 건물 1채, 토지, 주식, 현금 70%가 최은희 씨 앞으로 상속됩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여자가 누군데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재산을 남겨요? 말이 돼요, 이게? 성호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설명 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시죠. 또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어요. 낡고 오래된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형제 셋이 알아봤어요. 아버지였어요. 젊었을 때였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그 옆에 여자가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품에 안긴 아이가 있었어요. 돌 정도 됐을까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성민이 사진을 들고 오래 봤어요. 고개를 들어서 채은이를 봤어요. 채은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성민이 물었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채은이가 성민을 봤어요. 저예요.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입을 막았고 성호가 사진과 채은이를 번갈아 봤어요. 성민이 사진을 천천히 내려놨어요. 아버지한테 첫 번째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 형제들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낳은 딸이 채은이였어요. 형제들한테는 배다른 언니였어요. 평생 몰랐던 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채은이가 말했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준비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 재산 안 받을 거예요. 수진이 멍하니 쳐다봤어요. 성민도 말을 잃었어요. 채은이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저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한테요.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성민이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편지가 길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어요. 악필이었는데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게 느껴졌어요. 성민이 읽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서 읽지는 않았어요. 읽다가 멈추더니 수진한테 줬어요. 수진이 읽다가 손이 떨렸어요. 성호한테 줬어요. 성호가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내려놨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눈이 내리던 그 밤이랑은 다른 날이었어요. 맑은 날이었는데 형제 셋은 그 햇빛이 하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첫 번째 결혼을 끝냈는지, 왜 딸 은희를 두고 나왔는지, 그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를 집안이랑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것, 평생 멀리서 은희를 지켜봤다는 것, 힘들 때 몰래 도왔다는 것, 근데 끝까지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죄책감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성민아, 수진아, 성호야, 아버지가 재산을 은희 이름으로 해둔 건 이유가 있어. 너희 셋이 평생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봐왔어. 아버지가 없어지면 더 싸울 것 같았어. 그래서 은희한테 맡긴 거야. 은희가 결정하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봐. 은희가 나타났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아버지가 너희한테 남기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이 편지야. 성민이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채은이를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떠올랐어요. 어떻게 아는 분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냉랭하게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조문 오셨으면 부의금 내시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아버지 딸한테요. 성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게 더 부끄러웠어요. 채은이가 형제 셋을 봤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한테 전해달라는 이 편지였어요. 잠깐 멈췄어요. 재산은 여러분 셋이 나눠 가지세요. 저는 괜찮아요.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요. 성민이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말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남기는 게 더 오래 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생각했어요. 자기 방식으로요. 말없이요. 그날 오후였어요. 형제 셋이 성민 집에 모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직후였는데 셋 다 말이 없었어요. 각자 머릿속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단 법적으로 따져봐야 해. 저 유 원장이 진짜인지, 공증이 제대로 된 건지, 우리한테도 유류분이 있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아버지가 아무리 유언을 남겼어도 자식들 목숨 법적으로 보장돼 있잖아.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을 필요 없어. 성호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형이 뭐라 하면 내 누나가 뭐라 하면 맞아. 그런 성호였는데 그날은 말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성호야, 너는? 성민이 물었어요. 성호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 편지 다시 읽어봤어? 성민이 멈췄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은희 누나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수진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갑자기 나타난 여자인데. 성호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알아야 해요. 아버지 박태수는 돈을 잘 벌었어요. 사업이 됐거든요. 철물점이 커지면서 건물을 사고 또 사고 나중엔 부동산 투자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집안 형편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돈이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자식들이 달라졌어요. 성민이 임원이 된 건 본인 능력이었지만 그 뒤에는 아버지 돈이 있었어요. 처음 사회생활 할 때 아버지가 뒤를 봐줬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전화했고 아버지가 조용히 해결해 줬어요. 성민은 그걸 자기 능력으로 알았어요. 수진이 남편 사업에 돈을 쏟아부은 것도 아버지 돈이었어요. 남편 사업이 한 번 망했을 때 두 번째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아버지였어요. 두 번째도 망했어요. 그래도 수진은 아버지한테 또 손을 벌렸어요. 성호가 직장을 그만두고 형한테 기댈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서였어요. 세 자녀 모두 아버지한테 기댔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자식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줬어요. 그게 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자식들한테 돈을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성민이 거래처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어요. 수진이 남편 빚 때문에 또 손을 벌렸을 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성우가 형한테서 독립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어진 건가, 사업이 안 풀리는 건가, 치매가 온 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옮기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2년 전 일이었어요. 유언장을 작성한 것과 같은 시기였어요. 채은이 얘기를 해야 해요. 은희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어머니 채정임이 혼자 키웠어요. 아버지가 나간 뒤로 외가에서 살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엄했어요. 아버지 없는 집 딸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요. 은희가 대학을 갈 때 외할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고요.
은희가 혼자 돈을 벌어서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결혼도 늦게 했어요. 36에 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혼자 살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은희가 힘들 때마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모르는 계좌에서 돈이 들어왔어요. 금액이 딱 필요한 만큼이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할 때, 전세 보증금이 부족할 때, 남편 장례비가 모자랄 때. 딱 그때마다 돈이 들어왔어요. 은희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계좌 추적을 해도 법인 계좌였는데 그 법인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6개월 전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처음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은희야, 아빠야. 그게 다였어요. 은희가 그 자리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오래 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왜 이제 왔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둘이 오래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왜 나갔는지, 왜 못 나타났는지, 그 세월 동안 뭘 했는지. 은희가 다 들었어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아버지가 왜 채은이가 무서운 사람인지 여기서 보이기 시작해요.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 화를 안 내는 사람이요. 그 감정을 다 안으로 사귀면서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정을 내릴 때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었어요. 변호사 김영준을 불렀어요. 유언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2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토했어요. 그리고 은희한테 편지를 썼어요. 악필로 꾹꾹 눌러서 길게 썼어요. 다 쓰고 나서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내가 죽으면 은희한테 전해줘. 근데 형제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변호사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애들이 어떤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성민 집이었어요. 형제 셋이 앉아 있었는데 성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변호사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가 됐어요. 변호사님, 유류분 청구 관련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성민 씨, 잠깐요. 오늘 제가 드릴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내일 한번 더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성민이 멈췄어요. 뭔데요? 박태수 선생님이 따로 남기신 게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내일 오시면 드릴게요. 성민이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을 봤어요. 성호를 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또 뭘 남겼을까요? 세 사람 머릿속에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성호가 혼자 방에 있었어요. 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아버지 편지였어요. 읽었어요.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요. 읽다가 한 줄에서 멈췄어요. 아버지가 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성호야, 너는 항상 조용했지. 형이 뭐라 해도 누나가 뭐라 해도 그냥 있었어. 아버지는 그게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조용한 것과 외면하는 건 달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 성호가 편지를 내려놨어요. 천장을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채은이가 나타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이 냉랭하게 굴고 누나가 쏘아붙이는 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쟁이였던 거예요. 성호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채은이 번호가 있었어요. 변호사가 공유해줬거든요. 전화를 할까 말까 오래 봤어요.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요. 누나, 저 성우예요. 오늘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내일 따로 볼 수 있을까요? 보내놓고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잠이 안 왔어요. 한편 그 시각 채은이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거실에 짐이 좀 있었는데 이사 준비 중이었어요.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6개월 전부터 아버지 곁에 있으려고 서울로 올라온 거였어요. 원래는 경기도 외곽에 살았어요. 은희가 아버지랑 보낸 시간이 6개월이었어요. 평생 없었던 아버지랑 6개월을 보냈어요. 매일 병원에 갔어요. 밥을 챙겼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미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랬어요. 왜 이제 나타났냐고, 평생 어디 있었냐고,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근데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그 말들이 다 사라졌어요. 늙고 아프고 후회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날 은희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잡고 있었어요. 한참을요. 그게 아버지가 은희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말이 없는 말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어요. 성호였어요. 은희가 읽었어요. 오래 봤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요. 내일 봐요. 짧게요. 은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잘 안 보였어요. 불빛이 너무 많아서요. 아버지가 살던 동네가 생각났어요. 거기선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밤에 마당에 나와서 하늘 보는 걸 좋아했어요. 은희가 옆에 앉으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봤어요. 그게 좋았어요. 말 없이 옆에 있는 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형제 셋이 다시 왔어요. 채은이는 없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박태수 선생님이 자녀분들한테 따로 남기신 거예요. 어제 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성민이 봉투를 받았어요. 열었어요. 편지가 또 있었어요. 이번엔 형제 셋한테 각각 쓴 편지였어요. 봉투가 3개였는데 각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성민, 수진, 성우. 성민이 자기 봉투를 열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성민아, 너 임원 된 거 아버지가 제일 기뻤어. 근데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못 했네. 그게 후회돼. 아버지가 너한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생각해봐. 그게 진짜 내 힘으로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줘서 된 건지, 그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돼. 그리고 은희한테 잘해줘. 부탁이야. 성민이 편지를 접었어요. 오래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수진이 자기 편지를 읽다가 손수건으로 눈을 눌렀어요. 성우가 자기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조용히 웃었어요. 뭔가 아버지답다고 생각했어요. 자기한테 쓴 편지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성호야, 이 편지들 중에 내 거가 제일 짧아.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서야. 그냥 한 가지만. 하고 싶은 말 해. 늦지 않았어. 성호가 편지를 접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맑은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남긴 게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니, 돈은 사실 부수적인 거였어요. 아버지가 진짜 남긴 건 거울이었어요.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는 거울이요. 그걸 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몫이었어요. 성호가 채은이를 만난 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 오후였어요. 카페였어요. 조용한 자리를 잡았는데 은희가 먼저 와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성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일어났어요. 어색했어요. 당연히 어색했어요. 어제 처음 본 사람인데 알고 보니 배다른 언니인 거잖아요. 둘이 앉았어요. 성호가 먼저 말했어요. 어제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은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갑작스러웠잖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성호가 다시 말했어요. 누나, 저 사실 어제 형이랑 수진 누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아버지 편지 읽고 나서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은희가 봤어요. 그때 장례식장에서요. 형이 누나한테 냉랭하게 굴고 수진 누나가 쏘아붙일 때 저 그냥 있었잖아요. 그게 잘못한 거라는 거 알았는데 말을 못했어요. 은희가 잠깐 성호를 바라보다가 웃었어요. 아버지 편지에 그 얘기 있었어요?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성우 씨, 저 사실 그 순간 많이 안 상처받았어요. 성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한테 평생 없었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저한테 잘해주길 기대한 적이 없었어요.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어요. 성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먹먹했어요. 기대가 없어서 상처도 없다는 말이요. 그게 더 슬펐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성민이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냈는데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읽을 때마다 다른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민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생각해봐. 그게 진짜 내 힘으로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줘서 된 건지. 성민이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임원이 된 게 언제였는지 생각했어요. 48이었어요. 쉽지 않았는데 됐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잘 됐네 라고 했어요. 딱 그 말이었어요. 성민이 그때 서운했어요. 임원이 됐는데 잘 됐네가 다냐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요. 임원 되기 직전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경쟁자가 성민 흠집을 잡아서 윗선에 보고한 게 있었는데 그게 묻혔어요. 성민은 그게 운이 좋아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운이었을까요? 아버지가 뭔가를 한 건 아닐까요? 성민이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없으니까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요. 며칠이 지났어요. 수진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유류분 청구 얘기였어요. 변호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수진 씨, 법적으로는 청구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박태수 선생님이 유언장 작성하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막지 말라고요. 그것도 자식들 선택이라고요. 수진이 멈췄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최은희 씨가 어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요? 재산 전부를 형제분들한테 넘기겠다고요. 정식으로 포기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수진이 말을 잃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은희 씨가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언장대로 상속받아서 형제분들한테 다 넘기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오래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졌어요. 수진이 남편한테 말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지. 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사정은 우리 사정이잖아. 수진이 남편을 봤어요. 평소 같으면 맞아 하고 따라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게 맞는 말인데 왜 이상하게 들리지? 남편이 뭔 소리냐고 했어요. 수진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편지가 생각났어요. 수진한테 쓴 편지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수진아, 내가 힘들었던 거 아버지가 알아. 남편 사업 2번 망한 거 빚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있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손 벌릴 때마다 아버지가 줬잖아.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들었으면 더 줬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 그게 아버지가 제일 서운했던 거야. 돈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수진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울었고 집에 와서도 울었어요.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민한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어요. 목소리가 낯설었어요. 나이든 여자 목소리였어요. 박성민 씨예요? 네, 그런데요. 저 최정임이에요. 성민이 멈췄어요. 최정임. 은희 어머니였어요. 아버지 첫 번째 아내였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은희한테 번호 받았어요. 한번 만나도 될까요? 성민이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어요. 언제요? 만남은 다음 날이었어요. 조용한 한식집이었는데 최정임은 이른이 넘어 보였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는데 눈빛이 또렷했어요. 성민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색함이 있었는데 최정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갑자기 연락해서 놀라셨죠? 아니요. 거짓말이었는데 성민이 그렇게 말했어요. 최정임이 웃었어요. 박태수 씨 얘기하고 싶어서요. 성민이 봤어요. 제가 그 사람을 오래 미워했어요. 떠났으니까요. 은희를 두고요. 근데 있잖아요. 최정임이 잠깐 멈췄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람이 왜 나갔는지를요. 성민 머릿속에 편지에서 읽은 내용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아내를 집안이랑 싸우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먼저 나갔다는 거요. 최정임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했어요. 박태수 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박태수 씨가 나가지 않았으면 내가 아버지랑 싸워야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성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래 미워했는데 어느 날 그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니까 미움이 없어졌어요. 이해가 된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닌데 미움은 없어지더라고요. 성민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생각했어요. 자기가 채은이한테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요. 차갑게 대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최정임이 성민을 봤어요. 박태수 씨가 마지막에 저한테도 편지를 보냈어요. 성민이 눈을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최정임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은혜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사이가 생겼어요. 최정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50년 만에 받은 편지가 그거였어요. 성민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성민이 수진한테 전화했어요. 유류분 청구하지 말자. 수진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은희 누나한테 연락해. 오빠가 해? 내가 할게. 성민이 전화를 끊고 채은이 번호를 찾아서 눌렀어요. 신호가 갔어요. 은희가 받았어요. 성민이 말했어요. 누나. 처음으로 누나라고 불렀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어요. 성민이 말을 이었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직접 뵙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은희가 말했어요. 네. 짧게요. 근데 그 짧은 말 안에 뭔가 많은 게 있었어요. 있잖아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채은이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은희가 재산을 포기한 게 그냥 착해서가 아니었어요. 은희는 아버지를 6개월 동안 곁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뭘 후회하는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 내용도 변호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은희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원수로 볼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먼저 포기하면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뭔가를 빚지는 거예요. 그게 돈보다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요. 은희는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였어요. 말보다 행동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반전이 있어요. 은희가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근데 은희가 한 가지를 요청했어요. 재산을 형제들한테 넘기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따로 처리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뭔가요? 아버지가 매달 기부하던 곳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현금 자산 일부를 거기에 쓰고 싶어요. 변호사가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기부하던 곳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기부한 곳이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이었어요. 성민도 몰랐어요. 수진도 몰랐어요. 성호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매달 기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자기가 은희한테 아버지 없는 어린 시절을 만들었으니까요. 성민이 그 얘기를 변호사한테 들었을 때 오래 말을 못했어요. 수진이 들었을 때 울었어요. 성호가 들었을 때 웃었어요. 아버지답다고 생각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20년 동안 혼자서요. 형제 셋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성민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된 집이었어요. 아버지 짐이 그대로 있었어요. 옷도 있고 책도 있고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셋이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버지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냄새 같은 거요. 수진이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뭔가가 있었어요. 작은 액자였어요. 사진이었는데 흑백이었어요. 젊은 아버지였어요. 웃고 있었어요.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돌 정도 됐을까요? 수진이 성민을 불렀어요. 성민이 와서 봤어요. 성호가 봤어요. 그 어린아이가 은이라는 걸 셋이 다 알았어요. 아버지 책상 위에 은이 사진이 있었어요. 평생 혼자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요. 수진이 그 액자를 들었어요. 오래 봤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성민이 창밖을 봤어요. 아버지 집 마당에 나무가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였어요. 잎이 다 진 겨울 나무였는데 가지가 굵었어요. 오래 버틴 나무였어요. 아버지 같았어요. 말이 없고 표현이 없고 근데 오래 거기 있는 나무요. 형제 셋이 아버지 집에서 나온 건 저녁이 다 됐을 때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 해라 일찍 졌어요. 하늘이 주황색이었다가 금방 어두워졌어요. 셋이 마당에 서서 그 하늘을 잠깐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성민이 먼저 차에 탔어요. 수진이 탔어요. 성호가 마지막으로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아버지 집이 멀어졌어요. 성민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은희 누나한테 연락해야 할 것 같아. 수진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언제 만날 거야?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 할 말이 많잖아. 성호가 뒷자리에서 말했어요. 형, 나도 같이 가도 돼? 성민이 룸미러로 성호를 봤어요. 당연하지. 셋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창밖을 봤어요. 근데 예전이랑 달랐어요. 예전에 셋이 같이 있으면 성민이 말하고 수진이 따라가고 성호가 침묵하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셋이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뭔가를 바꿔놨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만남은 사흘 뒤였어요. 은희가 고른 장소는 아버지가 자주 가던 한식집이었어요. 병원 다니면서 아버지랑 자주 왔던 곳이라고 했어요. 형제 셋이 들어서니까 은희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넷이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당연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번째로 봤고 이게 세 번째인데 이미 평생 몰랐던 관계가 밝혀진 뒤였으니까요. 성민이 먼저 말했어요. 누나, 장례식장에서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죄송해요. 은희가 봤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 맞아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면서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저도요. 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은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저 솔직히 말할게요. 셋이 봤어요. 처음에 장례식장 갔을 때 많이 떨렸어요. 어떤 사람들일지 몰랐으니까요. 아버지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성호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저희 얘기했어요? 은희가 웃었어요. 많이요. 성민 씨가 임원됐을 때 제일 기뻐하셨어요. 근데 전화해서 잘 됐네. 한마디 하고 끊었다고 하셨어요. 그게 후회된다고요. 성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 남편 사업 2번 망했을 때도 많이 걱정하셨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면 버릇이 된다고 고민하셨어요. 수진이 눈가를 눌렀어요. 성호 씨는요? 성호가 봤어요. 그냥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성호가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맨날 형 옆에서 서성거리는 막내 아들이 그냥 보고 싶다고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가 이어졌어요. 은희가 아버지랑 보낸 6개월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어땠는지,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마지막 날이 어땠는지요. 형제 셋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날 은희 손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수진이 울었어요. 조용히요. 손수건으로 눈을 눌렀어요.
성민이 물었어요. 누나,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솔직히요. 은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네, 했어요. 처음엔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은희가 창밖을 봤어요. 지금은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겨울 바람이 지나갔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잎이 없는 나뭇가지였어요. 밥이 끝났어요. 4시 식당 앞에 섰어요. 성민이 말했어요. 누나, 재산 얘기해도 될까요? 은희가 봤어요. 저 정말 안 받을 거예요. 마음 정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은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민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기부하시던 보육원 있잖아요. 저희도 같이 하고 싶어요. 아버지 이름으로요. 은희가 성민을 봤어요. 수진을 봤어요. 성호를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은희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흐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게 다였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50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가족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말 없이요. 편지 한 장이랑 봉투 하나로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보육원이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보육원이었어요. 아이들 15명이 사는 곳이었어요. 형제 셋이랑 은희가 같이 왔어요. 처음 오는 사람은 성민이랑 수진이랑 성호였어요. 은희는 아버지랑 한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보육원 원장이 반갑게 맞았어요. 박태수 선생님 자녀분들이시군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이 오래 도움을 주셨어요. 20년이에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직접 오신 적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오셨어요. 크게 뭘 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랑 밥 한 번 먹고 가셨어요. 말씀도 별로 없으셨는데 그래도 오실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성호가 보육원 마당을 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추운 날인데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뛰었어요. 웃었어요.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 아이들을 봤을 거예요. 직접 키우지 못한 딸을 생각하면서요. 성호 눈이 뜨거워졌어요.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넷이 같은 차를 탔어요. 성민이 운전했어요. 은희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수진이랑 성호가 뒷자리였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성민이 말했어요. 누나, 우리 자주 봐요. 은희가 창밖을 보다가 성민을 봤어요. 그래요? 네. 아버지가 못 만들어준 시간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은희가 다시 창밖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저 이 동네 이사 오려고요. 수진이 뒷자리에서 말했어요. 진짜요? 네. 어차피 서울 올라온 김에요. 아버지 집 근처에 작은데 하나 구하려고요. 성호가 웃었어요. 그럼 저희 자주 볼 수 있겠네요. 은희가 웃었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있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진짜 반전이 뭔지 아세요? 채은이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그게 재산 포기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은희가 처음에 형제들한테 상처받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기대가 없어서 상처도 없다고요.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은희는 평생 기대를 안 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한테도 외할아버지한테도 세상한테도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이 없어요. 실망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기대를 안 한다는 게 차갑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은희는 따뜻했어요. 아버지 손을 잡아줬고 보육원 아이들을 받고 형제들한테 재산을 넘겼어요. 기대 없이 줬어요. 그게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이요. 아버지 박태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20년 동안 보육원에 기부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뭔가를 해주면서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딸 은희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말 없이 하는 것.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것.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것. 2달이 지났어요.
은희가 이사를 왔어요. 아버지 집 근처였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이삿날 형제 셋이 왔어요. 성민이 집 나르는 걸 도왔어요. 수진이 음식을 해왔어요. 성호가 이것저것 고쳐줬어요. 저녁에 넷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작은 식탁이었어요. 음식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끄러웠어요. 성민이 무거운 짐 들다가 허리 아프다고 했어요. 수진이 나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성호가 웃었어요. 은희가 그 모습을 봤어요. 오래 봤어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게 이거였을 것 같다고요.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같이 밥 먹고 웃는 거요. 재산 얘기 없이요. 그냥 가족으로요. 은희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아버지한테 감사해요. 셋이 봤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언니, 그때 진짜 죄송했어요. 은희가 손을 저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다 계획한 것 같아요. 성민이 웃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다 계획한 것 같아요. 그날 밤이었어요. 넷이 돌아가고 은희 혼자 남았어요. 새 집이었는데 낯설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 근처라서 그런지 공기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은희가 창가에 섰어요. 창밖으로 아버지 집이 보였어요. 불이 꺼진 집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안 살고 있었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꺼진 집이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은희가 창문에 손을 댔어요. 차가웠어요. 아버지, 혼잣말이었어요. 저 잘 지낼게요. 봄이 됐어요. 보육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형제 셋이랑 은희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오기로 했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를 이어가기로 했고 직접 오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반겼어요. 수진이 음식을 해왔어요. 성민이 아이들이랑 놀았어요. 성호가 마당 고장난 거 고쳤어요. 은희가 원장 선생님이랑 얘기했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먹었어요. 흘리고 웃고 떠들고요. 성민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여기 올 때 이런 모습 봤겠네요. 은희가 말했어요. 네. 아버지가 여기 오면 제일 오래 있었대요. 빨리 가려고 안 했대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왜 여기 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은희한테 못해준 것들을 여기서 보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오면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잘 크는 걸 보면서요.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은희가 성민한테 물었어요. 오빠, 성민이 봤어요. 오빠라는 말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 편지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편지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성민이 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은희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멈췄어요. 내가 자랑스럽다고요. 성민이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했어요. 창밖으로 봄 풍경이 지나갔어요.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했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초록색이 돋았어요. 아버지 집 얘기를 해야 해요. 형제들이 오래 고민했어요. 팔 건지 누가 쓸 건지 그냥 둘 건지요. 성민이 말했어요. 팔지 말자고요. 수진이 동의했어요. 성호가 말했어요. 은희 누나가 쓰면 어떨까? 셋이 봤어요. 집이 작지 않잖아요. 누나 지금 집보다 넓고 아버지 흔적도 있고 누나가 거기서 살면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거 좋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희한테 물었어요. 은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래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제가 거기 살아도 될까요? 셋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은희가 아버지 집으로 이사한 건 그해 봄이었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박스 몇 개였어요. 형제 셋이 와서 도왔어요. 짐을 옮기다가 성호가 아버지 서재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책상 서랍이었어요. 열었는데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작은 수첩이었어요. 성호가 꺼냈어요. 펼쳤어요. 아버지 글씨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맨 처음 날짜가 30년 전이었어요. 은희 생일이었어요. 그 아래 짧게 적혀 있었어요. 은희 3살. 잘 크고 있다고 한다. 보고 싶다. 다음 페이지였어요. 은희 5살. 유치원 들어갔다고 한다. 다음 페이지였어요. 은희 10살. 학교에서 그림 대회상 받았다고 한다. 성호가 더 넘기다가 멈췄어요. 형제들을 불렀어요. 셋이 봤어요. 은희가 봤어요. 수첩이 가득 찼어요. 30년치였어요. 은희 생일마다 아니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적은 거였어요. 짧게요. 한 줄이나 2줄이요. 근데 30년치였어요. 보고 싶다는 말이 제일 많았어요. 은희가 수첩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한 장씩 넘겼어요. 자기 얘기였어요. 30년치 자기 얘기가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은희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형제 셋이 옆에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것이었어요. 유언장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30년 동안 혼자 쓴 수첩이었어요. 아무한테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혼자 쓴 거였어요.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요. 마지막 자막이 올라왔어요. 아버지 박태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표현을 안 했어요. 잘했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살아서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다 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수첩에 적으면서요. 20년 동안 보육원에 기부하면서요. 딸이 힘들 때마다 익명으로 도우면서요. 말은 안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했을 뿐이에요. 말보다 오래 남는 게 있어요. 행동이에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한 행동이요. 그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남긴 진짜 유산이었어요. 돈이 아니라요.